예,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진료하시고, 이렇게 또 저녁 오후에 공부하러 오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포항에서, 32년째 개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임플란트는 30년째 하고 있고, 단국대학교 나오고 구강외과를 수련했습니다. 이제 일찍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조금 늦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여기, 원장님들은 7시 전에 오셔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신 만큼 선생님들한테 하나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뭐라도 하나 엑기스라도 건져서 임상에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최적화된 임플란트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나 티슈 레벨이나 좀 임상 경험을 좀 있어요. 그런데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철이나 어떤 부족한 걸 해결하기에 좀 미흡해가지고, 근데 이런 R이나 BD 커프는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다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더라고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R이와 BD 커프, R이는 이제 부르셔 보면은 이렇게 기른 임플란트, BD 커프는 뭐냐면 기존의 임플란트에다가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가 연장이 된 임플란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제가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왜 이게 답이냐 하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래 쓰게, 잘 먹고 오래 쓰게, 문제 없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 없이 오래 쓰게 하려면은 뭐냐면은 본 리접션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소프티슈나 이런 거 주변이 건강해야 하고, 그러한 본 리접션이 없어야 오래 쓰는데, 이러한 본 리접션이 없게 하려면은 이러한 R이나 BD 커브의 머신드 설페이스가 바이올로직 위드스, 생물학적 폭경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본 리접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플란트라는 겁니다. 예, 발치 즉시 임플란트 임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뭐 임상 기술적인 거 그거야 뭐 조금만 배우면 금방 다 터득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왜 이러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지 그런 걸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임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치와의 치유 기전, 조직학적인 소견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발치와의 치유 기전은 예전에 뭐 얘기했던 선생님들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1969년 닥터 암런은 휴먼 발치와에서 치유 기전을 얘기했습니다. 발치와의 치유 기전은 1일째 발치 후 24시간 내에 블루드 클롯 형성이 되고 헤몰라이시스, 2, 3일은 블루드 클롯이 수축되고 유가조직화가 되고, 4일째 파이브로블라스트 증가하고 창상 변연에서 상피 조직 분화, 파골세포 출현, 발치와의 모델링 시작. 일주일이 되면은 치근단 부위에 오스테오이드가 형성되고 유가조직 출현 및 성숙이 됩니다. 3주일 정도 되면서 트라베큘라 본이 형성되고 창상 부위 여기가 이제 상피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2달이 되면서 생성된 상피가 성숙되어 강도를 가지게 되고, 발치와 내에 오스테오이드 완성되고, 단
발치 전 높이까지 형성되지 않고 형성된 우분부는 리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4개월 후에는 고래 리모델링과 머추레이션이 완료되는데 이러한 그 치유 기전을 요약하면은 발치 3주 후부터는 이러한 측은막이 완전히 흡수되고 처음으로 골양 조직이 관찰되고 발치와 주위에서 골 신생이 일어나므로 심부에서는 약간의 결합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와 표층에 점차 생파세포를 볼 수 있는데 아직 상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치와에서 그 상피층이 형성되려면은 이러한 그 발치와 내에 결합 조직이나 유약 신생골이 있어가지고 블루드 서플라이가 되어야 위에서 상피세포가 이렇게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2달 정도 되면은 발치와는 88%의 유약 신생골로 채워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숙한 결합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 유약골 주위에서는 파골세포가 관찰되어 고래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발치와 표층은 완전한 상피로 피복이 됩니다. 발치 후 8 내지 10주, 2달 정도 되죠. 2달 정도 되면은 요 각화 상피가 되고 성숙한 결합 조직, 요 위층에 그 2달 정도 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소프티슈의 조직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프티슈를 돌려서 쓸 수 있는 시기, 요때가 2달입니다. 발치와 표층은 완전한 상피로 피복되고 발치 후 16주, 4개월이 되면은 리모델링이 더 진행되고 잔존 치주골도 흡수, 골 신생이 일어나므로 발치와의 경계가 불명료해집니다. 발치와의 중앙 부위 골은 유약 신생골에서 해면골로 변화하고 16주가 되면 주요골은 해면골로 되면서 완전히 본 필링이 됩니다. 4개월, 아까는 2달 정도 소프티슈 얘기했죠. 4개월이 되면서 이러한 그 신생골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신생골에서 최소한의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골의 그 포메이션, 그것이 되려면은 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발치와 치유 과정의 교약, 모델링과 리모델링. 모델링은 코아귤레이션, 그라눌레이션 티슈, 프로비저널 매트릭스, 우분본. 리모델링은 우분본에서 라멜라본으로 바뀝니다. 1982년 닥터 에비앙은 발치와에서 최대한의 오스테오제닉 액티비티는 발치 후 4 내지 6주, 4 내지 6주 사이에 발생하여 8주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감소한. 발치와에서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오스테오제닉 액티비티, 그 골의 형성, 그게 가장 활발한 시기죠. 발치와의 상피화는 발치 후 3 내지 5주경에 시작되어 완전한 상피화 시기는 언더라잉 라미나 프로퓨레아에서 콜라겐의 올가나이제이션과 모처레이션에는 약 2달이 소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본필링은 4개월. 닥터 에비앙이나 닥터 암러나 이런 그 발치와의 치유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발치와의 상피 조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도 그 써먹을 수 있는 두께를 만들 수 있는 건 2달이고, 발치와에서 새로 생긴 볼에서, 신생골에서 최소한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이라는 겁니다. 요건 꼭 2달, 4개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그 임상의 그 사진 찍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초적인 거, 그러한 부분들이 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러면서 블리딩 되고 그런 발치와의 그 시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R은 가이디드 티슈 리제너레이션. 치주조직 치료, 재생치료 시 치주조직의 치유 속도는 상피세포가 고라세포보다 월등히 빠르죠. 이쪽은 자연치아 이렇게 그 플랩 서저리, 수직성 골 결손에 대해서 오픈 플랩 대부리망하고 차단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피세포나
상피세포가 고라세포보다 증식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고라세포가 올라오기도 전에 이러한 상피세포가 들어가서 이런 긴 롱 정션al 에피텔리움과 커넥티브 티슈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에 비해서 이와 같이 수직성 골 결손부에 차단막을 설치했을 경우 상피는 근점적으로 침입할 수 없으므로 치근막과 골에서 세포의 재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기를 딱 차단했을 경우에는 플랩 서저리하고 상피세포가 증식하고 그러는 게 여기가 차단돼서 안 되고 여기 밑에서부터 고라세포가 이렇게 올라오죠. 발치와의 치유 기전은 발치와를 그냥 놔뒀을 경우, 이것은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을 경우고, 이것은 그냥 놔뒀을 경우인데, 이렇게 그냥 통상의 발치와는 2차 치유의 형상을 나타내고, 여기는 프라이머리 클로저, 조직을 의도적으로 외과 처치를 하여 1차 치유를 했을 경우,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을 경우, 조직을 당겨와서 치은 치조 점막의 경계가 치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발치와를 폐쇄할 때 일어나는 단점을 보면은 플랩 폐쇄에 의한 뮤코진지발 정션이 치관 측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부분을 플랩을 제끼니까 치조골에서 플랩을 박리하는 것에 의해 치조골에 혈액 공급이 없어지고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발치와의 블루드 컬러상의 연조직이나 상피세포를 유도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발치와에서 이렇게 플랩을 너무 당겨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주면은 좀 우리가 뮤코진지발 정션이나 뭐 이런 세포의 형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다는 거죠. 발치 즉시 발치와의 임플란트 식립 A, B, C, D. A는 즉시 식립 직후고, B는 상피는 발치와 내로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연치아에서 플랩 서저리하고 차단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피가 고라세포보다 월등히 급속히 진행이 되죠. 그거하고 요거하고 발치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치유 양상이. 발치와에서는 골 신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 D, 상피의 치유가 개시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상피가 생성이 안 돼요. 상피는 발치와 내에서 골 신생, 유약 신생골이나 결합 조직이 있어야 블루드 서플라이를 받으면서 상피세포가 생성되고, 상피세포가 이제 어떤 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2달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아에서 플랩 서저리하고 임플란트에서의 발치와 치유 기전에서 상피세포 이런 증식 속도나 그런 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따른 유형 분류. 타입 1은 발치 즉시, 타입 2는 이제 2달, 소프티슈가 힐링되고, 소프티슈를 두께를 가지고 그것을 이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시기가 2달 정도 되고, 타입 4는 신생골에서 임플란트가 최소한의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때가 이제 타입 4고, 그리고 타입 3는 타입 2와 타입 3의 중간 정도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도해로 좀 보겠습니다. 발치하기 전에 치아와 알베올루스와 베이잘본 이렇게 있고, 발치가 되면서 이렇게 알베올루스가 흡수되면서 시난 리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시난 리치 부분에 식립하는 건 많이 어렵지만은, 이러한 발치화에서는 우리가 이미 발치화 리치 리접션이 덜 돼 있고, 그래서 위치도 괜찮고 식립하기가 아주 훨씬 수월하죠. 오늘은 요 시기하고 요 시기에 대해서 발치화하고 리치가 얇은 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게 되면은 이게 시난 리치에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고, 이러한 부위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세의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동종골이나 자가골을 하고, 거기에 또
도망가지 않게 스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차폐막을 스페이스 그 차단막을 해야 하고 또 소프트티슈 매니지를 해야 하죠. 그러한 기간이 한 6개월, 1년 막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 임플란트는 이렇게 일체형으로서 스레이드 부분이 그 베이잘본 깊숙이 들어가고 얇은 이런 씬한 리지 부분은 이런 아리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하고, 만약에 볼륨이 적다 그러면은 볼륨을 증강하기 위해서 합성골과 멤브레인을 좀 해가지고 여기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컨토리제이션은 뭐냐면은 그냥 볼륨만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죠. 예, 기존의 임플란트 이렇게 발치화나 씬한 리지 부분에 식립했을 경우 이러한 스레이드가 노출되고 그러면 이런 데는 필히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합성골이 아니라 자가골이나 동종골 그 어려운 거 하고 또 차폐막도 해야 하고 소프티슈 매니지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리 임플란트는 이렇게 그 베이잘본 깊숙이 들어가고 이런 사진이 예전 사진인데 요즘은 이걸 좀 더 팔라탈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부위에 그 컨토리제이션하고 이렇게 덮으면은 요 볼륨도 되고 보철물에 있어서 문제가 없죠. 아주 금방 하죠. 아리의 기본 형태입니다.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저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뼈에다 식립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이놈을 접하고 나서 정말 천재가 만들었구나. 천재는 뭐 박광범 원장님이겠죠. 예,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머신드 설페이스와 스레이드가입니다. 예, 익스터널 코로날 포션 부위는 익스터널 헥사로 연결이 되고 기존의 익스터널 헥사는 헥스 부위가 0.7mm 여기가 평행하고 아리 임플란트는 여기가 1.65mm 훨씬 2배 이상 길죠. 그리고 여기 각도도 10도 앵글 테이퍼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도 익스터널 코니컬 헥사 적용으로 어버트먼트와 강력한 결합을 제공합니다.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와 스레이드로 나누는데 이런 그 커프 부분은 머신드 설페이스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미세한 마이크로 그 그루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들이 타이트하게 엉기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입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봐야 이 소프티슈가 그 골막이 페리오스테움이 그 뼈에 그 부착된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엉기는 거 그런 형태를 한번 보셔야 이놈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레이드는 설페이스가 엑스피드로 SLA 설페이스에 칼슘 이온을 코팅한 것으로 지금까지 설페이스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진보된 설페이스로 아주 그 골과의 융합력이 좋죠. 이런 스레이드는 베이잘본에서 강한 골 고정력, 골 융합력을 얻습니다. 또한 스레이드가 조직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습니다. 자, 기존의 임플란트하고 아리하고 보면은 라프한 설페이스가 구강세균과의 거리, 기존의 임플란트는 구강세균과의 거리가 짧은 반면 이러한 그 라프한 설페이스가 아리는 좀 길어요, 아주. 그래서 요게 매직 커프가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은 클린 앤 세이프 존이고 라프한 설페이스를 하방 깊숙이 기저골에 위치시킴으로써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어 줍니다. 또한 아리는 씬 리지에 리지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 발치하고 나서 리지가 얇아진 상악골의 형태이고 노란색을 경계로 해서 위에는 베이잘본이고 하부는 알베올라본 체조골입니다. 발치가 되고 나서 골이 얇아진 상태죠.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스레이드가 노출되면은 어떻게 오세오인테레이션을 위한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하고 차폐막을 해야 하고 소프티슈 매니지를 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을 RE 임플란트는 이렇게 보면은 그 본에 하우징을 할 수 있는 그 스레이드가 하우징을 할 수 있는 본 하우징을 할 수 있는 부분 베이지알본 깊숙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얇은 부위에는 RE의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함으로 해서 이런 부위는 그 볼륨이 부족하다면은 컨토리제이션 해가지고 좀 보강을 해서 하면은 아주 쉬운 임플란트죠. 그래서 RE 임플란트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에 대해서 과연 거기가 골과 소프티슈의 반응이 어떨까 그러한 걸 많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저거 위험할 텐데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건 기우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 바이콘 임플란트의 이런 롱한 어버트먼트와 RE의 머신드 설페이스를 보면은 이것은 바이콘 임플란트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이지알본 깊숙이 들어가고 롱한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어요.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는데도 아주 그 15년 이상 그 소프티슈하고 식사하세요, 식사. 소프티슈하고 골 조직이 15년 이상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바이콘 임플란트하고 롱한 어버트먼트가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커넥션. 그런데 요 놈은 RE는 그거 커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으로서 훨씬 그 바이콘보다 좀 더 유리한 디자인이고 이런 15년 이렇게 가까이 넘게 보면서도 그 소프티슈나 골 조직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거 7년 됐고 9년, 11년, 12년 이렇게 오는 그동안 잘 돼요.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RE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의 골과 소프티슈의 반응은 훨씬 더 좋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바이콘 임플란트고 롱한 어버트먼트 아주 잘 유지가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RE 임플란트는 일체형이니까 더 훨씬 좋은 디자인이죠. 그런 걸 그 RE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라프한 설페이스 스레이드에 대해서 경험은 하셨죠. 그런데 이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안 하셨죠. 이게 뭐냐면은 참 놀라면 이 환자분 수술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30번 때 보면은 안에 본 디펙트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고 건들기만 해도 블리딩하고 퍼스가 나오는 그런 아주 그 페리오가 중증 치지염이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RE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게 보면은 진지발 컬러나 텍스처가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프루빙해도 블리딩이 안 되고 아주 타이트하게 잘 묶여져 있고 그리고 요런 부위, 요 부위도 보면은 이 13번 부위입니다. 13번 부위 보면은 12번 부위보다 훨씬 진지바가 상방에 있는데 안 만들은. 요 부위도 아주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소프티슈의 반응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폭견과 연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RE를 써야 하고 BD-커프를 써야 하는가 그런 이론적인 타당성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폭경,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연조직 치아, 술코스 1mm, 정션한 에피텔리움 1mm,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1mm. 그래서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도합 3mm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2017년 미국 치주학회에서 생물학적 폭경에 대해서 그걸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하이트나 어태치먼트로 개명을 하자 그래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 이것을 하이트나 어태치먼트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생물학적 폭경이 갖는 의미, 그것이 너무 크기에 생물학적 폭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셔널 에피텔리움은 우리 대학교 때 배운 조직학적 외부협성 조직인 범랑질과 접합상피가 결합함으로써 생체의 기본적 룰인 외부협성 조직의 연소성이 유지가 되고 헤미데스모스 결합으로 약합니다.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중배합성 조직인 세멘트질과 치은 결합 조직이 샤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여 있고 정셔널 에피텔리움을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치주할 때 프루빙 할 때 프루빙 뎁스 라이트 10 내지 20g의 라이트 폴스로 프루빙 할 때는 이러한 정셔널 에피텔리움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상방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건강한 50대에서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에서의 프루빙 뎁스를 보면은 자연치아에서는 2 내지 3mm, 임플란트에서는 3 내지 4mm, 블리딩이 안 되고. 원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잘 안 보이세요. 예, 임플란트에서는 3 내지 4m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2020년 토마스 링키비슈스 교수는 휴먼 스터디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휴먼 스터디. 에피텔리얼 어태치먼트 1.9mm, 커넥티브 티슈 1.7mm, 자연치아에서보다는 3mm, 자연치아에서보다는 조금 더 넓은 생물학적 폭경 3.6mm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인 폭경이 갖는 의미는 뭐냐? 생물학적 폭경은 형태적인 단순한 의미보다는 왜 그러한 형태를 갖는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생체가 보유하는 생물학적 룰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며 생체 내부와 생체 외부를 구분하고 생체 스스로가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축한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세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짓잖아요. 성벽을 지면은 성곽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대포나 사다리로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성곽을 튼튼하게 지어야죠. 그것처럼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은 이런 생물학적 배리아 성곽이라는 거예요. 성곽.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성곽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폭경이. 그래서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배리어를. 자, 이런 걸 보세요.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파노라마, 저는 이제 임플란트 경력이 한 30년 되는데 임플란트 환자는 최소한 1년에 2번씩은 콜을 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은 꼭 파노라마를 찍어가면서 거의 15년, 20년 이렇게 환자의 변화 상태를, 추이를 이렇게 관찰을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임플란트는 오래 가겠고, 이러한 임플란트는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어떠한 임플란트,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 다 갈아엎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게 왜냐? 2014년 닥터 버비키는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본 리접션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습니다. 2mm보다 적을 때는 1.23mm, 2mm일 때는 1.03mm, 3mm일 때는 0.41mm, 4mm보다 클 때는 본 리접션이 없다는 거예요. 하악과 같이 소프트 티슈가 얇은 경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본 크레스트 상에 심죠. 그렇게 되면은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가 되겠죠. 2mm 이하가 되면은 본 리접션이 1.23mm 이상 되면서 틀림없이 그러한 게 뭐냐면은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본을 녹여가지고 소프트티슈를 만들어서 생물학적 폭경, 배리어를 생물학적 배리어. 그래서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뼈를 녹여가지고 소프티슈의 두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2mm일 때는 1.03, 3mm일 때는 이게 뭐냐면은 토마스 링키비우스 교수가 얘기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이놈이 달려가는 거예요. 뼈를 녹여줘서 소프티슈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두꺼운 경우 어버트먼트가 길어지니까 본 리접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악은 본이 단단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소프티슈가 얇으면은 필연적으로 옛날에 소스리제이션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없애려면은 깊이 식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티슈가 진지발 시크니스가 얇다 그럴 때는 디플레이스먼트. 토마스 링키비우스 등은 연조직의 두께가 2mm 이하인 경우 유의하게 골 흡수량이 많다고 보고했고, 임플란트에서도 생물학적 폭경을 이루기 위한 어느 정도 연조직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예, 요 위에는 이제 그 다른 원장님이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잘본 깊숙이 들어가 있고, 어버트먼트가 롱한 어버트먼트, 길게 4mm 이상 돼 있죠. 닥터 버블리키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렇게 4mm 이상이면은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요. 이런 환자, 이런 경우요, 20년, 30년 오랄 하이젠만 깨끗하게 해주면은 그냥 가요. 50년도 가요. 이 원장님이 이런 그 주변에 코로날 포션 부위에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식립하고 이렇게 롱한 오버트먼트를 연결한 것에 대해서 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롱텀하게 가요. 그러나 단점은 이렇게 그 심리적이지 않고 중간에 이런 푸드 인펙션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30번대 임플란트를 보세요. 이것은 20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로 익스터널 헥사. 그때만 해도 본 크레스트에서 그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본 크레스트 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엑스터널 헥사 임플란트죠. 보철물이 들어가고 1, 2년 상간에 소스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프티슈가 얇으니까 필연적으로 소스리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본 리접션이 일어나서 소프티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식립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20년 전에 식립하고 이게 소스리제이션이 1, 2mm만 하고 이렇게 끝난 이유는 이러한 임플란트의 코로날 포션 부위가 머신드 설페이스라는 거예요. 머신드 설페이스가 아니고 라프한 설페이스였다. 그러면은 그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그 바이오핌 생기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생기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겠죠. 40번대 임플란트는 제가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 경우 뭐 크레스트 하방에 1.5 내지 2mm 이렇게 식립하면은 롱텀하게 아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임플란트. 이런 거 보면은 사진 이렇게 보면은 참 뿌듯하니 좋아요. 왜냐? 이것은 20년, 30년 갈 수 있는 임플란트거든요. 이러한 그런 개념과 그 철학을 가지고 이게 임플란트, 이러한 임플란트가 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냐? 보철물의 에머전스 앵글이 30도 이하가 되고 이런 중간 부위에 프록시말 스페이스를 꼭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록사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지. 이러면은 오랄 하이젠만 지켜주면은 20년, 30년 아니 50년 동안 갈 수 있는 임플란트예요. 환자분들한테 20년, 30년, 50년 갈 수 있게끔 하면 생각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요즘 덤핑하는 그런 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평생 그 환자에게서 1등이에요. 근데 내 작품을 고가로 해줘야지 덤핑해가지고 하면은 내 작품이 덤핑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그 스페이스나 이런 비심미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자연치아와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프록시말 스페이스. 제가 이제 선생님들 그 보철을 할 때
꼭 프록시말 스페이스 만들어 주세요. 환자분들이 음식물 끼고 막 그런다고 불평하고 그래도 그거 선생님들의 그 의지나 그 생각을 그 환자분한테 꼭 관철시켜야 돼요. 그 환자분은 음식물 껴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 왜 그러냐면은 5년, 10년 후에 그게 롱텀하게 그 성공과 실패 그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닫아가지고 오는 그 기공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치과에서라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이 보철이 들어가면은 프록사브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은 계속 거기에 눌려가지고 염증 생기고 퍼스 생기고 그래요. 그거 꼭 만들어 주세요. 이런데 이렇게 그 하악과 같은 부위에 이렇게 1.5 내지 2mm 하방으로 깊숙이 식립할 경우에 롱텀하게 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철을 할 때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나 그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나 이렇게 연결할 때 블리딩이나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통증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과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환자분하고 실갱이 할 수 있고 또 여기다 너무 아프고 그러면 또 한번 마취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바로 이렇게 비디커프라는 겁니다. 그렇게 1.5 내지 2mm 하방으로 그 스레이드 부분이 들어가고 그 위에 부분은 그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가 있고 커넥션 되는 부위가 이런 소프티슈 영역이 되면서 그 여기에 보철을 할 때 그 픽업 인프레이션 코핑이나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나 연결할 때 블리딩이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런 비디커프이고 또 발치와나 이런 발치와나 신리지 부위 제로본 로스를 이루는 구치부 미래의 임플란트 비디커프 이것은 신리지나 본 디펙트 부위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확실히 예방한 라프한 설페이스가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고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 치조골이 일부만 존재해도 강한 골 융합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임상이죠. 구치부 발치하고 오래됐을 경우에 이렇게 리지가 얇게 되죠. 이렇게 얇게 되는 기존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여기다 식립하고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죠. 거기다 멤브레인하고 또 그 소프티슈 막 밑에 힘들게. 안 그러면은 이걸 다 플래티닝하고 식립하던가 안 그러면 아주 깊숙이 식립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기존의 임플란트 이렇게 노출될 경우 이런 부위에 이렇게 골리식하고 어느 정도 5년이나 뭐 4, 5년 지나가지고 요거 플랩 제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골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다 대부분 녹아가지고 여기에 스레이드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한 것을 안 겪으려면 또 깊숙이 식립하면 신경관에 걸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근데 비디커프는 이렇게 그 스레이드 부분이 본 하우징을 할 수 있는 베이잘 본 쪽으로 깊숙 들어가고 이러한 그 본 디펙트 부위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필요 없죠. 여기는 컨토리제이션이나 그냥 놔둬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시간도 짧게 걸리고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하고 골리식을 하고 보철물 들어가도 여기가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다. 그러면은 닥터 버블리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일 경우에는 1.23mm 이상의 본리지 옵션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거 본리지 옵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를 만든 거예요. 생물학적 배리어 안에 임플란트에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면 이 스레이드에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바이오필름 생기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부위, 이렇게. 이런 부위는 뼈를 만들어줘야죠. 안 만들어주면은 흡수되면서 이렇게 스레이드 노출이 되고 이런데
플라그가 생기는 거예요. 본 디펙트 부위의 비디커프 임플란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본 디펙트 이런 스인한 리지 부위의 그 비디커프, 커프 부분이 담당하고 이렇게 임플란트하고 이렇게 보철물 들어가도 이러한 부위가 이미 생물학적 폭경 4mm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닥터 버블리키가 얘기했잖아요.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4mm 이상일 경우에는 그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난다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비디커프는 원천적으로 골 흡수를 차단하여 제로본 로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예, 기존의 임플란트 본 로스 발생하고 비디커프. 예, 토마스 링케비추스 교수의 제로본 로스 컨셉을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소프티슈가 4mm 이상일다. 그럼 크레스탈 포지션으로 식립해도 돼요. 소프티슈가 4mm보다 적다. 서브 크레스탈로 아니 1.5 내지 2mm. 만약에 그 소프티슈가 얇은데 크레스탈 포지션으로 식립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진지바 그라프트, CT 그라프트나 FGG 그라프트 해가지고 소프티슈 두께를 넓게 4mm 이렇게 만들어 놔야 본 리접션이 안 되는 제로본 로스 이 컨셉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닥터 버비키가 얘기한 그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본 리접션의 상관관계나 이건 토마스 링키비슈스 교수가 얘기하는 거나 거의 다 비슷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얇은 치은에서 임플란트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는 딥 플레이스먼트, 샬로 플레이스먼트, 낮게 식립한 경우, 이렇게 보철하고 비교해 보면은 깊게 식립한 경우에는 트랜스뮤크살 컴포넌트가 어버트먼트에 한정돼. 이것은 뭐냐면은 생물학적 폭경, 그게 트랜스뮤크살 컴포넌트, 여기가 어버트먼트에 한정이 되는데 샬로 포지션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트랜스뮤크살 컴포넌트, 생물학적 폭경 부위가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딱 그 소프티슈 영역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얇은 치은과 두꺼운 치은에서의 식립 깊이는 얇은 치은에서는 디플레이스먼트, 크레스탈 포지션, 크레스타에서 하방 1 내지 1.5mm 이렇게 들어가서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3 내지 4mm 하게 되고 상악과 같이 진지바가 두꺼운 경우에는 크레스탈 포지션으로 해서 어버트먼트 이렇게 만들어요. 이러한 것이 임플란트의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제로본 로스 컨셉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아리와 비디커프는 이미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를 확보한 놈이기 때문에 롱텀 석세스하게 갈 수 있는 임플란트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임플란트는 셜로 포지션 임플란트, 쇼트 진지바 컬러, 오버 컨트롤드 프로파일, 클로즈 엠브르셔, 페일링 하는 거예요. 이제 비디커프 임상 들어갑니다. 34세요. 36번. 젊은 사람이 발치되게 되면은 리치 폭이 어때요? 나이 먹은 사람보다 훨씬 씬해지는 게 급속하죠. 이거 보면은 CT 상에서 보는 굉장히 굴폭이 적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런 거예요. 드릴링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비알, 버칼 포션 부위가 이렇게 노출이 되죠. 본 디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위를 어떻게, 예전과 같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기존의 임플란트는 식립하고 한두 개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죠. 그런데 막기 위해서 본 리접션을 여기다 오그멘테이션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애를 쓰고 차폐막까지 하고. 그 2, 3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여기에 식립할 수 있는 건 비디커프 4.4에 72mm. 여기 직경 4.4, 스레이드 7mm, 커프 2mm.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그알 쪽에는 조금 들어가, 버칼 쪽에는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깊이 식립하면은 좋아요. 오랫동안 써요. 그런데 이제 보철할 때 그 픽업 임프레션 코피나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할 때 블리딩도 있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요. 근데 커넥션이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훨씬 용이하고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예. 파노라마 보면은 깊숙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건 CT 상에서 보면은 얇은 본에는 커프 부분이, 그리고 이런 얇은 부분은 뼈가 2m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닥터 브레네막에서는 흡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돼도 거기는 소프티슈 영역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죠. 2달 후에 픽업 뜨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들어가고 3개월 지나면서 요 소프티슈가 좀 더 위로 올라왔죠. 예, 이러한 부위가 이렇게 그 소프티슈가, 여기는 뭐 그 멤브레인을 첨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파노라마와 CT. 이 환자분은 70세 여자, 이제 오늘 한 테마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이고 가장 쉬운 케이스 발치 즉시 하면서 37번 이렇게 모빌리티하고 통증 발치 즉시 비디커프 임플란트 식립 구강 내 사진입니다. 예, 저는 그 발치 즉시 할 때 그 거의 대부분 체열해 가지고 이제 그 제가 거의 25년 넘게 그 PRP를 썼었어요. PRP 플라콘을 썼었는데 지금 그게 24년 쓰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CGF를 쓰는데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는 다른 환자 보고 그래도 수술 환자분들 이렇게 체열을 해가지고 체열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요. 이렇게 요 CGF 그 노란색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겠고,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원심 분리해서 CGF 컨센트레이트 그로스 팩터, 이것은 PRP에 다 그 비슷한 거예요. 혈소판 농축해가지고 하는, 혈소판에서 깨져서 나오는 게 다 그로스 팩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티키본과 멤브레인을 사용하죠. 보면은 예, 스티키본 만들기 위해서 위에 2cc 정도 상부 혈장 주사기로 빼내가지고 준비한 골이식제에 그 혼합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스티키본이 돼요. 이게 본이 이렇게 각계 전투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건 이제 멤브레인 만들고 또 다른 상층부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할 때 골리식을 꼭 하는데 골리식 비용을 30만 원이나 50만 원 꼭 환자분한테 책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요즘 워낙 덤핑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골 아프잖아요. 이렇게 골리식을 하면 환자분도 내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심 분리해서 엑기스 만들어가지고 뼈하고 이렇게 해서 넣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이게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발치 완화 뭐 본 디펙트 부위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매니플레이션이 쉬운 거예요. 아주 좋아요, 하기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티키본하고 멤브레인이 준비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부 흔들어서 발치하고, 예, 발치하고 그 다음에 그 데브리망 큐렛으로 조금씩 이렇게 데브리망하고, 데브리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 하는데, 제가 이제 하악과 같이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할 때는 요 기존의 본, 이게 발치와 밑에 건강한 본하고 카날하고 거리가 한 5mm 정도는 돼야 이렇게 안심하고 들어가지. 근데 너무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은 그냥 환자분한테 골리식만 하고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막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술하다가 카날을 손상을 시키면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괜히 카날 손상했다가 아이고 환자분한테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요건 조심하세요. 오히려 저는 상악보다 하악이 더 조심스럽고 그래요. 카날 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본 한 5mm 정도는 있어야 밑에서 3mm 정도는 호스트 본에서 초기 고정을 얻고 세이프 존을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은 이렇게 요 디렉션 인디케이터, 요건 2mm 트위스트 드릴인데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많이 쓰고 가를 때 그거 버리지 마시고 요거 커팅 해가지고 놔뒀다가 렌스 드릴링하고 2mm 트위스트 드릴링하고 그러고 나서 길이와 방향과 길이 측정할 때 이렇게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 임플란트 한 30년 정도 됐는데 CT 보고 이렇게 한 게 한 7, 8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파노라마만 보고 했는데 요즘은 CT 안 보면은 겁나서 못 해요. CT 리딩 능력을 많이 중간에 파노라마와 CT를 찍어 가지고 CT 리딩이나 뭐 이런 안전한 것을 확보하고 그렇게 들어가세요. 예. 좀 전에 3mm 정도 좀 더 깊게 하죠. 지금은 2.8mm 트위스트 드릴링 하고, 이렇게 하고 끝. 나와. 예. 그 다음에 3.5mm 트위스트 드릴. 예. 그래, 조심스럽게 카날 안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눈금 그쪽을, 안에 상황은 모르니까 그런 눈금을 소프티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릴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4.0에, 커프, 4.4에 7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해요. 그리고 이제 안에 깊이 얼마나 들어갔나 모르니까 여기 검은색 상단 부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3mm니까 검은색 상단 부위가 잇몸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분하게 오면은 돼요. 그리고 이 부위를 골리식을 해야 하잖아요. 골리식을 하려면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면은 너무 골이 잘 안 들어가니까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본이 홀에 들어가지 않게 해놓고 주변에 골을 좀 채워넣어요. 이런데 골을 채워넣는 데는 동종골을 넣어야 돼요. 동종골. 그리고 동종골을 넣는 이유는 발치와에서의 치유 기전이 4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면은 이 본도 다 흡수될 수 있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보바인 본이나 합성골 넣으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동종골 넣어가지고 골의 형성 속도와 이러한 동종골의 흡수 속도가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채우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스티키 본을 넣고, 그 다음 그 부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 멤브레인 있잖아요. 멤브레인을 딱 접어가지고 힐링 어버트먼트, 이게 체열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손동석 카톨릭 병원의 손동석 선생님이 한 CGF 기계인데, 손동석 선생님이 이걸
그 고안해서 해놨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PRP 플라콘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희 이걸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해서 예. 예, 그걸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홀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라이트 앵글 드라이버가 있으면은 조금 편해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꾹 넣어가지고 돌려요. 돌리면은 딱 맞춰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주변에 나와 있는 멤브레인은 이렇게 우리 그 와이셔츠 이렇게 안에다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으면 금방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 이런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주변에는 본 디펙트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스티키 본으로 넣고 커넥터를 막고 스티키 본 넣고 이렇게 되면은 그 와이셔츠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고, 수쳐도 너무 꽉 하지 마시고 아까 이제 발치와의 임플란트 식립하고 상피세포의 출현이나 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아니고 그냥 느슨하게 하면은 이러한 멤브레인들이 이렇게 와서 그 상피화가 돼. 그리고 수술이 끝난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환자분들 보고 그러는 게 이렇게 그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그 CGF 이거 기계 파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요걸 하니까 요게 한 360만 원 그거 하는데 환자분 10명 하면은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무기가 있으면은 훨씬 하는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저는 이제 초창기에 30년 전에 할 때는 뭐 270 했었어요. 270 하고 220 하고 견디지 못해서 190도 해보고 170도 하고, 지금은 150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 같이 하고 그러면은 좀 이제 단가를 올릴 수 있고 또 뼈 이식도 같이 하고, 환자분은 이런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매력에 대해서 그건 오늘 수술 환자 예약이 하나도 없다 해도 오늘 2명, 3명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능력을 키우면은 그냥 직원들하고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맞춰 놓기만 하면은 내가 다른 환자 보고 있을 때도 직원들이 와서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환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면서 골이식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이제 우리 치과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크라운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훨씬 더 낫잖아요. 예. 이 환자분은 75세 여자, 44, 46 결손 복구를 원합니다. 44번 부위는 아리, 46번 부위는 비디커프. 이렇게 발치가 되고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리치가 얇아지잖아요. 이렇게 플랩을 제끼고 열으면은 또한 이렇게 리치 상태가 씬하고 마찬가지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44, 46. 예, 드릴링 하고 나니까 이런 부위가 아까 비디커프 첫 번째 환자분처럼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죠. 이런 환자분들, 요 아래까지 이렇게 씬한 리치 부위죠. 이런 씬한 부분에 44번 부분은 알이 4.0에 94, 커프 4mm, 머신드. 여기는 2mm, 4.1에 92. 여기 이렇게 얇죠, 여기 부위가. 그리고 이러한 버칼 부위에 소프트 티슈가 얇을 경우 오식스 볼륨엑스로 좀 보강을 좀 해주고 수처하고, 파노라마와 CT 사진입니다.
44번 R이 4.0에 94, 46번 4.1에 92. 예, 그 2달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수술하기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쓰이나는데 이렇게 오식스 볼륨엑스 넣고 인시전에서 버칼 쪽으로 밀고 그러니까 좀 소프티슈가 시크해지죠. 이렇게 요즘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 해가지고 그 전혀 플랩을 제끼지 않고 하는 수술을 너무 쉽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 하다 보면은 이런데 어태치드 진지반이 내가 늘릴 수 있는 소프티슈를 많이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니멀 인베시브 플랩 제끼지 않고 하면 쉽게야 쉽죠. 근데 정말 이 환자분을 위해서 롱텀하게 20년, 30년 가게 할 수 있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임플란트. 그럴 경우에는 제껴주고 좀 본을 확인하면서 소프티슈 영역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넓게 해줘야 하지. 미니멀 인베시브 너무 좋아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 수술의 영역이 좁아지고 수술의 어떤 그런 게 좀 발전이 안 돼요. 진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제끼고 보고 확인하고 내가 치과 의사잖아요. 평생 동안 할 일이 아니에요. 7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냥 쭉 달아서 할게요. 예, 수술 전 그리고 4, 6 이렇게 보철 들어가고 예, 수술 전에 이렇게 보면은 리치가 이렇게 얇고 그런 환자분이죠. 이렇게 파노라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간 사진이고 이런 게 이런 쓰인한 리치 부위에 머신드 설페이스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지금 아리 임플란트하고 이건 여기하고 여기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커프가 나오기 전에 한 거죠. 예. 이러한 쓰인한 부위의 커프 부분들이 다 담당하고 이 환자분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 44, 5, 6, 7 모빌리티가 있고 페인이 있습니다. 부강내 사진 44, 5, 6, 7 모빌리티 페인 발치하고 44, 6, 7V의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습니다.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이렇게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고 꼭 저는 수술하다가 이렇게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꼭 파노라마하고 CT 찍고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런 게 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나한테 너무 크게 안심이 되고 수술 후에 이렇게 기분 좋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CT의 리딩 능력을 엄청 늘려주고 예, 임플란트 44번 부위는 비디커프 3.7에 92, 46, 7 비디커프 4.4에 72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고 이런 구치부 하니까 직경 4.4는 좀 좁죠. 이런 본 디펙트 부위에 동종골 넣고 이러한 소프티슈 부족한 데는 멤브레인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넣고 이렇게 수처를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하죠. 예, 파노라마와 CT 사진. 44번 3.7에 92, 4.4에 72, 72. 이렇게 중간에 파노라마와 CT를 다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야 이쁜 사진이 나와요. 이쁜 사진이 나와야 기분도 좋고 환자분한테 잘 됐습니다. 그래야죠. 8주 후에 ISQ 측정 거의 다 80이 넣고 이렇게 픽업 인상 뜰 때 환자분이 통증이나 블리딩이 없이 편하게 인상 뜨죠. 예전에 블루 다이아몬드
골 깊숙이 식립할 경우에는 블리딩이 되고 환자 아파가지고 마취도 하고 막 그런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모델상에서 이게 보시면은 2달 후에 이게 소프티슈나 이런 게 이런 부위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힐링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부위 가능하면 이런 부위를 다 열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막 꽉 닫아가지고 음식물 안 통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환자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치간칫솔 써가지고 딱 막아놓으면은 3 내지 5년은 편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프록시말 부위를 다 막아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요즘 보면은 정말 짜증나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놨는지.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 하려면은 스크류 다 홀 뚫어가지고 다 빼내야 하고 프록시말 스페이스 다 만들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환자분들한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런 데 다 스페이스 만들어 이렇게 봐도 심리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이런 데 다 스페이스 만들어 가지고 해줬어요. 술 후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파노라마 CT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묶어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워낙 임플란트가 좋고 골 결합력이 좋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4, 6 분리 7 이렇게 하고 똑같이 다 이쪽처럼 교합을 부여를 하죠. 이 환자분은 비디커프 마지막 환자분인데 69세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하악 우측 구치부가 발거딘 지 오래되고 리치가 얇아진다고. 요것도 거의 한 15년 전에 하셨는데 이것처럼 하고 싶다고. 이게 너무 오래 지나니까 뼈가 막 거의 없어요. 얇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브릿지 제거하고 비디커프 임플란트 식립하고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계획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래되니까 뭐 완전히 시인한 보철물 제거하고 그러니까 썩기도 하고 여기가 이렇게 얇아요. 이게 45, 67이에요. 5, 67. 플랩 제끼니까 이게 뭐예요? 발치한 부위는 뭐 괜찮죠. 원래는 45, 7 이렇게 해서 브릿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45가 너무 리치가 얇아가지고 46, 7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끄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방향과 길이를 결정하고 이게 보시면은 요 부위까지 다 씬한 부위예요. 아주 너무나도 얇죠. 여기 드릴링하고 그래서 46번은 직경 4.1에 7이 4.4에 7이 비디코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코로날 포션 부위 선생님들 찢어진 선생님들 많죠. 찢어진 거 경험 3.5mm, 4.0mm까지도 찢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놈은 3.7mm도 전혀 안 찢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한 4, 5년 됐는데 정말 블루 다이아몬드는 이제 내면이 팔각인데 정말 강력해요. 3.7이 거의 4.5 역할을 기존의 임플란트 4.5 역할을 해요. 기존의 임플란트는 내면이 헥사로 돼 있는데 이놈은 옥타로 돼 있는데 정말 강력해요. 자, 임플란트 이렇게 4.1에 7이 4.4에 7이 충분히 이렇게 식립하고 요 부위는 이렇게 얇은 부위는 45번 부위는 합성골하고 이런 발치와는 동종골로 하고 오식스 볼륨엑스 멤브레인하고 이걸로 이렇게 여기를 빵빵하게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46, 47. 요 부위가 이제 여기는 기존의 골이고 여기는 합성골하고 멤브레인 해서 이렇게 오그멘테이션을 해준 거죠. 이것은 이제 환자분이 더 이렇게 얇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좀 더 도톰하게 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12주, 여기는 이제 2주가, 2달이 아니라 12주 후, 석 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안정이 되길. 그러니까 요 부위가 처음에
이렇게 씬한 부위를 합성골로 오그멘테이션하고 조금 두텁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이렇게 스페이스 열어주고. 스페이스 열어주면은 환자분이 되게 싫어할 것 같죠. 여기 적응이 되면은 치간 칫솔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파노라마와 CT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BD 커프, 이렇게 구치부, 씬-리지, 본 디펙트 부위, 발치와 이런 데 했고, 이제는 아리 임플란트 하겠습니다. 아리는 사용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아리는 정말 저한테 BD 커프보다 너무 혁명적인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줬어요. 아리 임플란트를 하면서 전치부는 이제 예전에 아리가 나오기 전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골리식을 엄청나게 빵빵하게 해야 하고 그 골이 생겨가지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으려면은 4개월 기다려야 하는데 4개월 가지고는 잽도 안 돼요. 6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음료 다 흡수가 되고 안 좋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리가 그런 걸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아리는 직경이 3.5, 4.0, 4.5가 있고 스레이드 길이는 9mm, 7mm, 8mm, 그리고 커프는 씬-리지의 상황에 따라서 4mm, 6mm, 8mm, 여기는 10mm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리의 직경 3.5,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6mm를 많이 쓰고 있고,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걸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본의 상황이 좋을 때는 커프 4mm, 본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커프 8mm로 가면서 스레이드 7mm를 써요. 원장님들 요거요, 저는 강의하면은 다 우리 직원이 같이 와가지고 녹화를 해서 내일 오후나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에 동부치과 치면은 대구에서 이렇게 강의한 게 그날 다음날 이렇게 다 올라오니까, 오늘 이제 소프티슈 매니지나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엑기스가 좀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게 한 강의 2시간짜리인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예. 아리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깊이 들어가니까 겁날 수가 있고 그런데, 전혀 겁내지 마세요. 아주. 아리 수술 과정 가능하면은 이렇게 플랩을 제껴서 본의 컨투어를 보면서 드릴링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커프의 길이를 택하려면은 이렇게 본 캘리퍼로 두께 5mm din 지점, 여기가 5mm din 지점에, 이렇게 재면은 씬-리지 길이가 6mm, 측정진 높이가 커프의 하이트입니다. 그래서 커프 길이 6mm, 스레이드 9mm. 그래서 드릴링 하는 건 여기가 5, 7, 9, 11, 13, 15 여기까지 드릴링 하면 되는 거예요. 예, 23번 부위가 모빌리티가 있고 안 좋아가지고 23, 24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하고 틀니의 GZT로 쓰려고 그럽니다. 예,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이것보다는 약간 팔라탈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발치하고 23번 부위 1.6mm 렌스 드릴로 드릴링. 23번 부위. 그리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이렇게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요. 이 CT를 보면은 약간 레비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린넨만 드릴로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좀 기울여서 드릴링을 하는데, 요 23번 부위는 발치와이기 때문에 R이 4.0에 96, 24번 부위는 본이 좀
상황이 괜찮아서 4.0에 94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두 개 다 이렇게 드릴링 뎁스가 15mm, 13mm 이렇게 되겠습니다. 린덴만 드릴로 이렇게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15mm까지. 15mm까지 업앤다운, 업앤다운. 예, 그리고 본 칩이 너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프로파일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위를 좀 고마워요. 예, 그런 부위를 이렇게 좀 쳐주고, 그리고 2.5, 2.9, 3.3, 3.9 드릴링 하는 거예요. 지금은 2.5 드릴링, 린덴만 드릴로 팔레탈 쪽으로 좀 기울여서 하라겠죠. 그리고 이 부위는 24번 부위는 13mm까지 검은색 하단 부위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2.9mm 드릴링, 2.9 업앤다운, 업앤다운 15mm까지 검은색 상단 부위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예, 여기도 이렇게 업앤다운 하고, 그 다음 3.3 드릴링,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고 13mm까지. 그리고 4.0에 96, 여기도 3.3mm 드릴링, 3.3mm 직경 3.3까지 드릴링. 그리고 4.0에 96 임플란트, 커프는 6mm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5N하다 지금은 저항이 있으면 45N으로 이렇게 하고, 24번 부위는 골질이 좀 더 단단해 가지고 파이널 드릴을 3.6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예, 그리고 R이 4.0에 94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예요. 25N으로 하고, 나 저항이 있으면은 이제 45N으로 이제 물이 나오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 R이 임플란트의 그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본 크레스트 위치에 오게 하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본 크레스트 요 부위로 오게 하세요. 저 매뉴얼에는 그 커넥션 부위가 본 크레스트 오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나중에 보철할 때 튀어나와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렌치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픽스처 탑의 위치는 그 헥사 탑의 위치가 본 크레스트로 오게 하고,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R이 그 픽스처 마운트의 그 넥 부위가 진지발상에 오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권장 식립 토크는 45N 정도로 하고, R이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저는 거의 대부분 기성 어버트먼트 하고 임시차를 다 해줘요. 그러면서 45N 이상으로. 마운트 리무버, 이렇게 꽉 조여 있을 때는 마운트 리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돼요. 이게 마운트 리무버를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거하고, 예,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예, 그리고 과토크로 인해서 마운트가 끼었을 경우에는 리무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마운트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 사진입니다. 23번 부위 4.0에 96, 24번 4.0에 94. 파노라마 CT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란히 아주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 RE 임플란트의 서지컬 키트는 1.6mm 렌스 드릴, 2.5mm 린덴만 드릴, 그 다음에 프로파일 2.5mm 그 트위스트 2.9, 2.5, 2.9, 3.3, 3.6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임플란트, RE 임플란트 식립할 때 RE 임플란트 키트를 꼭 이렇게 표준을 삼아 가지고 하세요. 처음에 RE 임플란트 식립할 때 파이널 드릴을 어디까지 할 건지 그게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RE 픽스처의 직경이 3.5, 4.0, 4.5가 있다고 그랬죠. 3.5를 왜 여기다 놓았냐? 2.9 파이널 드릴, 3.3 드릴. 3.5 할 때는 상하악 같으면은 2.9 드릴을 파이널 드릴로 쓰고 하악은 3.3으로 파이널 드릴 쓰고 4.0을 식립할 때는 상악은 3.3, 하악은 3.6까지 드릴링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뭐 이렇게 완전 딱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고 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두리가 있어야 하는데 좀 전에 이제 23번 부위는 직경 3.3을 파이널 드릴, 24번 부위는 직경 3.6을 파이널 드릴. 거기서 약간 본에 좀 퀄리티가 좀 24번 부위가 좀 하니까 파이널 드릴 이렇게 요걸 꼭 기준으로 하세요. 저도 RE 임플란트 처음 식립할 때 조금 혼동이 됐는데 요걸 한 20-30개 하고 나서 서지컬 키트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바보야. 내가 진작에 이거 보고 여기 있네요. 예. 요거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처음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 임상 들어갑니다. 76세 남자, 하악 전치부 모빌리티가 있고 발치 즉시 RE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시차 여기 전치부 모빌리티 네모난 부위가 그렇죠. 발치하고 이렇게 드릴링 발치하고 나서 드릴링 하는데 오른쪽 할 때는 오른손으로 드릴링을 하세요. 오른손.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방향 보고 왼쪽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보다 왼손이 방향을 너무 훨씬 더 잘 해줘요. 그러니까 오른손만 하지 마시고 왼손도 쓰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잘 잡고 업앤다운 왼손을 쓰세요. 저는 임플란트 거의 30년 전부터 이렇게 왼손을 써왔어요. 그래서 왼쪽 할 때는 다 왼손으로 업앤다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를 늘 찍으라고 그랬죠. 그게 보니까 파노라마 상에서는 방향이 괜찮고 CT 상에서는 좀 레비알 쪽으로 치우쳤죠. 그런데 링구알 쪽에 보면은 코티칼 본이 되게 두껍죠. 그러니까 맘 놓고 린덴만 드릴로 링구알 쪽으로 좀 이동해서 해도 되겠다. 3.5의 96 임플란트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렇게 본이 좀 얇아서 좀 확인 좀 하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치원 거서 플랩을 제껴가지고 안에 본의 상황을 이렇게 봐요. 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본 디펙트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사진으로 찍으니까 이런 부위가 이렇게 본 디펙트가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제 제껴서 린데만 드릴 왼쪽을 할 때는 왼손으로 해서 린데만 드릴로 방향만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른손으로 해도 돼요. 방향이 이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보면은 레비알 쪽으로 많이 좀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기울였죠. 그러니까 링구알 쪽으로 좀 가서 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는 거죠. 네,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이제 오른쪽 할 때는 오른손으로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하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CT 사진에 보면은 너무 레비알 쪽 이렇게 하면은 레비알 퍼포레이션이 되니까 약간 링구알 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해야겠죠. 업앤다운 해서 이 환자분 남자 환자분인데 생각보다 본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서 드릴링을 2.5mm 드릴링 2.5mm 드릴링하고 2.9mm 드릴링
본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상악과 같이 비슷해 가지고 3.5mm 하는데 하악은 3.3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2.9mm까지만 드릴링을 했어요. 2.9mm까지 드릴링하고 이제 이 픽스처 식립 3.5에 96 임플란트 들어가요. 25N으로 하고 저항이 있으면은 이제 45N으로 45N까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본 크레스트 이렇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본 크레스트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마운트의 넥이 그 진지바 상에 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걸 뭐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마운트의 넥이 진지바 상에 이렇게 오게 하면은 나중에 보철할 때 별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45N, 25N. 예, 하고 마운트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그 CGF 하기 전에 그 PRP 플라콘 그걸로 하던 때인데 이것도 이제 늘 골리식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서 액만 섞으면은 그냥 젤레이션이 바로 돼요. 근데 요것보다 CGF가 좀 매니플레이션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렇게 젤레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뼈 이식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이렇게. 요것도 그렇고, 멤브레인하고 젤레이션 시켜가지고 요것도 그래 하고, 그래 해서, 예. 여기, 요 부위, 본 디펙트 부위에다가, 여기는 동종골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를 했어요. 예, 해서, 오식스 볼륨엑스하고, 예, 멤브레인 또 하고, 여기 마운트 제거하고, 픽스처, 이렇게 픽스처 보면은, 픽스처의 헥사이 탑이 본크레스트 상에 오게 하고, 이런 마운트,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마운트의 넥이 진지바 상에 오게 하고, 그리고 기성 어버트먼트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골리식을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하고 이렇게 해서 수처화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해드려요. 예, 이렇게 파노라마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3.5에 96 두 개 다 이렇게 식립했고, 이렇게 일주 후에 스티치 아웃하고 그 소프티슈 잘 치유가 되고 12주 후에 ISQ 60 이상 나온 굿 스테빌리티 픽업 인상 뜨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간 파노라마와 CT 사진입니다. CT 사진하고 예, 그리고 이 환자분은 이제 좀 전에도 한번 봤던 그런 환자분인데 예, 61세 남자 중증 치지옴으로 하악 전치부에 모빌리티하고 통증이 있어요. 요 부위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이 환자분은 이제 다른 치과에서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이게 보면은 30번 때 이런 데가 다 본 디펙트가 얼마나 심한지 감이 잡히겠죠. 다행히 이쪽은 발치 안 되고. 요 부위를 발치하고 보면 다 치석이 뭐 엄청나요. 그리고 플랩을 제끼고 보면은 요 부위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는 33번 부위는 피하고 32, 42번 그리고 34, 5, 6, 7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드릴링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32번 다른 데는 다 중앙으로 다 들어갔는데 간혹 이런 게 걸릴 수 있어요. 32번 부위 링구얼 퍼포레이션 요것은 이제 린데만 드릴로 많이 이제 팔라탈 쪽으로 각도를 기울여야겠다.
예, 그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요 부위는 본 디펙트가 많이 심했죠. 그래서 거기는 전에 이제 PRP하고 멤브레인하고 그런 걸 여기다 많이 이렇게 본 디펙트 부위에 빵빵하게 넣고 이렇게 수초를 했죠. 자, 이렇게 수초하고 여기는 예, 여기는 3.5에 94, 여기는 본 디펙트가 심해가지고 3.5에 96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해드렸죠. 이분은 교직에 계신 분으로 다음날 뭐 수업하고 그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그냥 요 부위만 조금 프레셔 밴데이지만 해주고 그랬죠. 그리고 12주 후에 픽업 인상 뜨는데 소프티슈가 아주 깨끗하게 잘 아물었죠. 기성 어버트먼트에다가 임시치아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다 떼내고 픽업 인프레션 코핑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 부위를 보면은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았죠. 여기 부위가. 그런데 지금 얼마 아주 막 잇몸에 어태치드 진지바나 진지바 칼라나 텍스처가 아주 좋죠. 예. 요 부위, 32번, 42번 부위. 예, 요 부위는, 컬러 괜찮고, 또, 프루빙에도 뭐 깨끗하고, BOP에 제로고, 요 부위도 보시면은, 예, 예, 요 부위가 13번 부위인데, 수술하기 전에는 12번 부위보다 진지바 리세션이 더 심한데,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도 이렇게 들어가서, 예, 아리는 너무 좋아요, 하기가. 제가 어렵게 막 권리식하고 막 그러는 걸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예, 요것은, 보철 들어가고 나서 요것은 1년 정도 리콜 하면서 잇몸의 상태입니다. 이런 부위가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측면에서 본 사진. 예, 이 환자분은 상악은 뭐 틀리, 하악은 한 8년 전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 타입의 오버덴처를 사용했는데 요 부위가 블리딩이 심하고 냄새나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힘들다고 그래 내원하신 분입니다. 요거 다 제거하고 다행히 이제 아세스올 있어가지고 다 제거하고. 예, 이러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데, 맥가이버 키트, 예전과 같으면은 이러한 임플란트 제거하는데 2시간은 걸리는데, 맥가이버 키트 넣고 돌리면은 하나에 20초밖에 안 걸려요. 이거 제거하는데 한 2분이면은 충분하죠. 이게. 금방 제거해요. 맥가이버 키트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래, 이러한 부위,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맥가이버 키트로 제거하는 거고, 33번 R이 3.5에 96, 43번 부위, R이 3.5에 94 임플란트를 96하고 94하고 96을 심을 때는 본의 상황이 그렇죠. 94는 그래도 좋을 경우에 하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94가 34, 43번 부위가 94. 예. 예, 아리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고 초기 고정 아주 잘 나왔죠. 44번 부위는 그때 이제 BD 커프, BD 임플란트 커프 나오기 전에 3.7에 85. 어버트먼트,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임시치아 이렇게 해서 가시죠. 10주 후에 픽업 인상.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이런 서베이드 브릿지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아리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환자의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임플란트 식립하고 서베이드 브릿지하고 파샬 덴처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제 ISRPD라는 테마로 제가 좀 하긴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그 2개의 치아 임플란트 들어가서 파샬 덴처 들어가고, 여기는 4번, 여기는 6번, 8번 브릿지 들어가고 파샬 덴처 들어가고. 이 환자분은 77살인데 오랜 기간 동안 밥도 못 먹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편하게 잘 드시는 분이죠. 예, 이런 환자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8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임플란트, 하악과 같이 소프트 티슈가 얇은 경우 본 하방으로 깊숙이 식립해야 하는데, 그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크리스탈 포지션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니까 이런 코로날 포션에서 본 리접션이 일어나면서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본 리접션이라는 염증 생기고 피가 나고 환자분이 불편해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깊이 안 식립하지 않아도 아리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아리 임플란트가. 여기는, 예전에 아리 임플란트 아니었으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치가 한 거의 20여 년간 그 틀니만 쓰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하나. 그러는데 이런 7살 되신 분 이런 데다가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파샬 덴처 해주니까 너무나도 식사도 잘 하시고 아주 좋아하죠. 이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쓰게 하는 겁니다. 자, 전치부 이제 하악 끝났고 이제 상악합니다. 이 61세 남자 11번 분의 트라우마 발거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식립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팔라탈 쪽으로 인시전을 더 많이 거가지고 팔라탈 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들어 올려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서 그놈이 레비알 쪽에 뗀뗀하게 소프트 티슈를 두껍게 만드는 그렇게 인시전을 그렇게 주세요. 팔라탈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를 바닥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 그라눌레이션 티슈 이런 좀 염증이 좀 오래되면은 그 염증 조직이 시크해져요. 두터워져. 그 조직을 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푹 뜨듯이 삽을 뜨듯이 떠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사진 찍으면 레비알 쪽에 본이 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팔라탈 쪽 본을 이용해야 합니다. 팔라탈 쪽에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해요.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예, 뼈가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고, 예, 팔라탈 쪽으로 드릴링을 많이 옮겨서 해요. 그래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어 보면은 중앙으로 잘 들어갔죠. 그러면은 R이 4.0에 94 임플란트를 식립해야겠다 해서 이제 린데만 드릴로 그렇게 드릴링을 하고 2.5, 2.9, 3.3 드릴링을 합니다. 그래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예, 3.3까지 드릴링을 하고, 예, 이건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 식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예, 픽스처 식립하고, 예, 25뉴턴 하다가 45뉴턴 하고, 예, 하고 이게 진지바 이렇게 깊이 안 보이면은 마운트의 내기 진지바에 오게끔 하고, 이렇게 4.0에 94 임플란트 식립하고, 예, 좀 필요하면은 렌치로 좀 더 돌려서 넣고, 예, 네, 하고 어버트먼트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본 디펙트 부위는, 예, 이렇게 그 스페이스 부분에
그 본 그라프트 하고 예. 다 끝났어요. 이제 꼬맹이 원하면 돼. 뼈 예, 이렇게 하고 본을 집어넣고 멤브레인 안에 들어가면 보여주는. 예, 멤브레인하고 이런 그 PRP에서 나온 멤브레인도 이렇게 해서 땡땡하게 해줘요. 땡땡하게 해주고 그 부위를 이렇게 꾹 눌러서 꼭 눌러서 해주면 소프티슈가 이제 풍요하게 아주 잘 되죠. 이게 여기를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안착을 시키고 수초를 하면은 수초를 해줘요. 그러면은 오식스 블루맥스 넣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임시차를 해주고 예 사진 그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픽업 인상 뜨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 들어가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그렇게 소프티쉬를 빵빵하게 했는데도 약간 요 옆에 체아보다는 약간 좀 그 올라가 있죠. 그래도 그 거의 다 대부분 제가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연령층이 많아요. 그리고 그 소프티쉬 매니지를 좀 더 부가적으로 해야 할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파노라마 CT 중앙에 이런 임플란트는 30년 이상 가는 임플란트입니다. 자, 57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12번, 22번 이런데 보면 피스툴라 있고 본 디펙트가 이게 보면은 요 부위에 본 디접션이 많고 여기도 본 디펙트가 심하리라 보죠. 제거하고 보니까 발치하고 보니까 여기 본 디펙트가 그 숭숭 구멍 나오고 뭐 여기도 완전히 이런데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하면 저 안에 깊이 식립하거나 본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 드릴링하고 예,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보고 예, 위치는 괜찮죠. 여기는 그런데 디스탈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약간 메지알 쪽으로 기울여서 해야겠죠. 그리고 3.5의 96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이렇게 이런 본 디펙트 부위는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 이런 게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임시차를 해주는데 여기가 내체화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임시차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여기에다가는 다 그 본 오그멘테이션 여기다 빡빡하게 집어넣어서 오식스 블루맥스로 이렇게 커버를 했죠. 커버하고 이렇게 수초하고 수술하고 나면은 파노라마 사진 처음에 이렇게 그 디지털 이런 걸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CT 상에서도 이렇게 그 본 디펙트가 많은 부위들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하고 멤브레인 하니까 여기가 빵빵하게 되어 있죠. 예, 수술하기 전 수술하고 수초하면서 임시차도 바로 해드렸고, 예, 12주 후에 픽업 인상, ISQ도 아주 잘 나오고, 요건 발치하고 수술하기 전인데, 요런 부위가 피스툴라도 있고, 염증이 있고, 안 좋은데, 요런 12주 후에 지나니까 여기가 땡땡하게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픽업 인상 떠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술 전, 술 후. 예, 여기는 빔 프로젝트 질이 좋아가지고 사진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서 좋으네. 예, 수술 전, 수술 후, 아리 임플란트 이렇게 들어갔죠. 이 환자분은 전치부 아스피린 복용하고 상악 전치부 모빌리티와 11, 12, 21, 22 모빌리티가 있어가지고 발치 즉시 아리 임플란트 식립하고 예, 임시차 이렇게 본디 뭐 거의 흔들흔들해. 손으로 빼도 빠지네. 13번 부위는 13번 부위는 오래전에 발거가 되어 있고 구강내 사진 예, 동영상입니다. 예, 이시전 긋고 빨리 갈게요.
예, 발치하고 나서 이렇게 레비알 쪽에 본이 소프티슈가 많이 리세션되고 본이 안 좋을 때는 팔라탈 쪽에서 건강한 조직들을 많이 떼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요걸 그래서 팔라탈 쪽에서 소프티슈를 많이 얻어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러한 그 염증 조직도 오래되면은 시크해지니까 그것도 다 잘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이래 하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22번, 12번, 13번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 하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이제 12번 드릴링 12번 드릴링하고 13번 드릴링. 예. 이 환자분은 이런 경우는 아주 수월해요. 하기가.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자, 파노라마와 CT 사진 보면은 다 위치가 잘 돼 있고 13번은 4.0에 94, 12번 4.5에 96, 22번은 4.0에 94. 예. 뼈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예, 렌스 드릴 린덴만 드릴로 드릴링하고 예, 이런 과정은 뭐 다 비슷해요. 그래 하고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하는데 예, 블리딩 되고 너무 깊이 되면은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할 때 좀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헥사를 잘 맞춰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스크류로 조이고 예, 요 13, 12, 13, 22번 이렇게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이렇게 조이고 이제 골리식을 빵빵하게 해줘요. 빵빵하게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리에 마운트가 연결되고 기성 어버트먼트 이렇게 하고 이제 레비알 쪽에 본 디펙트나 진지바에 염증이 많이 심하죠. 그러니까 팔라탈 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수처하고 바로 임시치아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파노라마 CT 보시면은 다 중앙에 다 위치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잘 플로어까지 갔는데 괜찮아요. 나잘 플로어 조금 뚫어도 괜찮고 이런 부위 뼈가 다 좋아가지고 아주 롱텀하게 지낼 거예요. 예, 일주 후에 스티치 아웃하고 3개월 후에 픽업 인상 뜨는데 ISQ가 모두 60 이상이 만들어졌고 픽업 인상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보시면은 수술 전에 환자분이고 수술 후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파노라마와 CT. 예,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려면은 소프티슈도 잘 유지가 되게 해줘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장님들 수술하면서 좀 꿀팁으로 할 수가 있어요. 13번 부위하고 21번 부위가 포스트 디스차지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본이 많이 레비알 쪽에 본 하우징하는 그게 얼마나 없으리라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시뻘겋고 염증이 있고 진지바 리세션도 심하고 이런데 이렇게 안 좋죠. 이런데 이제 발치하니까 많이 위로 올라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드릴링을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보면은 CT 상에서 보면 레비알 쪽에 얼마나 많이 꺼져 있는지 본이 이렇게 많이 녹아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를 식립 13번 4.0에 96, 3.5에 96 식립하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리세션이 심하죠. 이런 거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잘 식립하고 좋아요. 스테빌리티 좋고 전치부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환자한테 계속 원망 듣고 쫓겨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라탈 쪽에 이런 조직을 당겨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겨가지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조직을 넘기고 조직이 넘어오지 않게 그 기성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니까 이렇게 넘어오지 않죠. 이걸 여기다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리식도 해놓고 수초를 했죠. 수초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팔라탈 쪽에서도 많이 당겨가지고 많이 그 인시전을 거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겼죠. 이래 해서 수초했죠. 이거 처음에 환자분 이렇게 13번하고 21번 부위 이렇게 해서만 그 힐링이 되고 그러면은 좋죠. 거기다 이제 페리오팩까지 해서 좀 그 보호를 하려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 기다리는 수술하고 나서 요 부위는 그 본 디펙트 부위는 본이 많이 올라가 있죠. 수술하기 본 올리기 전에고 일주일 기다린 후에 페리오팩을 떼니까 이렇게 다 녹아버렸어. 하루 종일 울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환자분은 또 한 2달 정도 있으면 해외 출장을 가셨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오셔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울적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지. 18일 후 오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고심하다가 그 책도 보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원상 복구를 해줄까? 이것은 제가 이제 한 게 세미눌라 인시전 해가지고 코로날리 포지션, 세미눌라 인시전 해가지고 플랩을 코로날리로 이동을 해서 하고 팔라탈 쪽에서 CT 그라프트를 인터포지셔널 해가지고 중앙에다 넣어가지고 코로날리 포지션 마이크로 세미눌라 인시전 해가지고 파셜 시크니스로 하고 이러한 코로날 포지션에서 마이크로 블레이드로 해야 하는데 이걸로 하면 좋죠. 근데 이거 마이크로 블레이드 하나에 35,000원 막 5만 원 그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15의 C 블레이드를 쓰시면 돼요. 이 하방에서 좀 하고 상방에서도 파셜 시크니스로 열고 들어오고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조직을 떼요. 조직을 떼는 과정은 이렇게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호라이즌탈로 인시전 풀 시크니스로 하고 폴을 뜨고 이래 해서 요거 과정은 한번 보셔야. 그리고 디스탈 쪽에 버티칼로 하고 메지알 쪽에 버티칼로 하고 그래서 저쪽 안쪽에 호라이존탈로 또 한번 뜨고 호라이존탈로 해서 하고 CT를 이렇게 떼요. 이거 하는데 한 5분이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이걸 하시기 전에 본을 떠가지고 옴니백으로 스플린트를 미리 만들어 놔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집에 가서 블리딩 되고 그러면은 환자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도 고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플린트 만들어 놓고 집에 가실 때는 그거 꽉 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직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이따가 동영상으로 인터포지셔널 포지션을 하고 코로날리 포지션으로 이렇게 수초를 했어요. 수초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이래 하고 나서 혹시나 이거 또 녹을까? 하루 지나고 나서 그리고 팔라탈 쪽은 CT 그라프트 한데 스플린트 해주라고 그랬죠. 스플린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 하고 7일, 일주일 뒤니까 그래도 이제 혈액 공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나요. 여기가. 그리고 14일 뒤니까 요 부위가 뻘겋게 생기고 조직이 다 살아나고 이게 낭패를 봤을 때의 상황이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세밀루나 이시전 해가지고 CT 그래프트에서 코로나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동부치과 이런 보시고 찾아서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수술을 하시면 훨씬 나아요. 이 환자분이 전치부 13번부터 21번까지 충치로 인해서 모빌리티가 있어요. 발치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해서 임시차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거니까 임시차 이렇게 하고 발치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8주 정도 돼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려고 보니까 21번 부위는 괜찮은데 이 환자분은 여자분이고 예쁘게 치장하는 그런 분이라 이 부위가 리세션이 오고 보철인물이 들어가면은 좀 언밸런스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위를 커버를 해줘야 여기를. 그래서 똑같이 세밀루나 인시전.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제가 틀어준 건데 이렇게 세밀루나 인시전을 합니다. 요건 이제 혹시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동부치과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풀 시크니스로 해도 되고 파셜 시크니스로 이렇게 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이걸 내려와 가지고 이거 끊기지 않게 하세요. 블루드 서플라이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간격으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할 때는 블레이드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 할 때는 이렇게 블레이드 방향이 디스탈 쪽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할 때는 블레이드 방향이 메지알 쪽으로 이렇게. 안 그러면 이게 한 방에 툭 터져 나가면은 낭패를, 이게 돌아오미 탑을 돼요. 더 안 좋아져.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하면은 바깥쪽에서 파샬 시크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개통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개통을 시켜. 이렇게 개통을 시켜가지고 보면은, 이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통을 시켜가지고 이런 기구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이러한 부위를 코로날 쪽으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팔라터 쪽에서 조직 떼는 건 아까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조직을 떼가지고, 요거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기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니들이 들어가서 CT 그래프트, CT를 호라이존탈로 이렇게 떠가지고 호라이존탈로 뜨고 그 다음 요걸 요 사이로 나오게 하세요. 니들이 요 사이로 나오게. 이걸 CT 그래프트를 호라이존탈로 이렇게 떠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인터포지셔널 하면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은 조직이 확 땡겨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코로날 쪽으로 위치시키게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처하고 이렇게 수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 바깥쪽에서
소프티슈 그 CT하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깊게 호라이존탈 매트리스로 깊게 잡아가지고 그 커넥티브 티슈가 달아나지 않게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수처를 해요. 이렇게 수처해서 살짝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 그 다음에는 여기 세미루나 인시저인데 이렇게 너무 꽉 당기지 말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수처를 해요. 예, 그래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 전, 수술 후에 좀 임시차도 약간 수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21번 부위하고 비슷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이건 일주일 후 스티치아웃 하기 전에 팔라탈 쪽이고 일주일 후 이건 수술하기 전 예, 이렇게 2주 후 이렇게 보면은 훨씬 리세션 뒷부위가 이렇게 복구가 될 수가 있죠. 심미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그 임플란트 하면서 굉장히 꿀팁이에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 전치부 그 리세션 많이 되고 본 리접션이 많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도 발치하고 인시전을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레비알 쪽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발치한 부위가 이렇게 레비알 쪽으로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위를 그냥 하면은 리세션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조직을 많이 그 인시전 커가지고 레비알 쪽으로 넘겨서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여기는 그 21번 부위가 좀 심미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를 커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쁘게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리세션 부위를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소프티슈 매니지 팔라탈 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20분인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65세 여자 상하 이렇게 풀 마우스 예, 발치하고 이 환자분 이런 환자분들 풀로 할 때는요 좀 어렵죠. 너무 감당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단순화 시켜야 돼요. 10번 때 내가 13, 14, 16, 23, 24, 26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풀로 할 때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내가 한쪽만 한다 생각하면 돼요. 10번 때 3, 4, 6 해야지. 3, 4, 6만 한다 생각하고 3, 4, 6 하고 또 이어서 2, 4, 6 20번 때 3, 4, 6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건 너무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단순화 시켜서 하면은 쉬워요. 이렇게 해서 드릴링하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보고 13, 14번 부위는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해야겠고 이렇게 식립하고 또 반대쪽도 또 나가요. 이렇게 23, 4, 6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그 임시차 풀마우스로 하고 발치 전 발치 후 예, 상악은 이렇게 됐죠. 하악도 해야지. 하악은 이렇게 발치하는 때 임플란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발치가 되고 오랫동안 그 리치가 얇아진 상태에서는 리치 폭이 얇아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33, 34번 부위 이렇게 드릴링 했는데 이쪽에 링구얼 퍼포레이션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하고 가야죠. 링구얼 퍼포레이션을 해결하고 다시 드릴링하고 CT 찍고 이걸 이렇게 그 중앙으로 오게끔 해주고 그리고 임플란트 다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레비알 쪽에 소프티슈가 얇은데 오식스 볼륨엑스 넣고 하악도 이렇게 임시차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직원들 내가 이거 못해요. 안 그러면은 그 기공사한테 좀 부탁하고 상악 하악에 RE 임플란트 식립하고 요 33, 4번 부위 그 링구얼 퍼포레이션 된 거
요걸 이렇게 중앙으로 잘 위치시켰고, 이렇게 12주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잘 들어갔고, 예, 처음 이 환자분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바꿔져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개모임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 자제분들도 그래요. 부모님한테 해준 것 중에서 제일 그 뜻깊게 해줬다고. 예, 이렇게.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다음 환자, 마지막 환자입니다. 65세 남자, 상하계 풀로 업종. 13번 염증하고 스웨일링, 덴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밥맛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이런 부위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생각하지 마시고 20번 때 먼저 21번, 23, 4, 6, 7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10번 때 풀마우스 할 때 막 전부 다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한쪽 먼저 하고 한쪽 먼저 하고 반대쪽 하고 그러면은 내가 부분적으로 수술할 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2번만 하면 돼요. 그게 다 하려면은 막 하루 종일 진일 빼고 그러는데 그리고 10번 때 발치하고 골리식하고 멤브레인하고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수처하고 바로 임시차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예, 여기는 그 전치부는 RE 임플란트고 구치부는 모두 BD 커프입니다. 예, 그 10번 때 그 파노라마와 CT 다 중앙으로 잘 위치되어 있고 20번 때 파노라마와 CT 잘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주 후에 파이널 인상 뜨는데 ISQ가 BD 커프 거의 80에 육박하고 전치부 RE 임플란트는 70 그래야 돼요. 예, 임시치아 픽업 인상 뜨기 전에 이렇게 소프티슈가 잘 치유가 되고 픽업 인상 뜨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구강 내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 이 환자분은 밥맛도 없고 뭐 그러시다고 그러더니 임시치아 때부터 너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하악도 뭐 그냥 지내려고 그랬는데 하악도 이렇게 다 원하셔가지고 하악도 임플란트를 다 식립하고 상악, 하악, RE와 BD 커프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이 환자분은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에 안 했나. 환자분도 참 이렇게 하면서 살찌고 저는 임플란트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분이 살쪄서 오는 거 문제.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서 살찌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죠. 그런 게 문제죠. 그런데 좋은 건 건강해지고 속이 편해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사량이 두 배로 막 늘어요. 그래서 소식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예, RE와 BD 커프 임플란트는 머신드 설페이스는 임플란트의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제로본 로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임플란트입니다. 본 디펙트 또는 씬 리치에서 스레이드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함으로 치료 기간을 확실히 줄여주고 오세의 인테그레이션 없이 컨토리제이션만 해서 식립함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커프 에리아는 머신드 설페이스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이미 확보된 연조직의 두께가 충분한 생물학적 폭경을 얻음으로써 골 흡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페리 임플란트를 확실하게 예방하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저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RE와 BD 커프 하면서 그 임플란트 환자분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오늘 참 수술 예약도 없이 이렇게 좀 한가하게 지날까 그러는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2명, 3명 막 이렇게 하고 골리식 하는데 CGF 기계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 젊으신 원장님들인데 저는 아침 운동을 너무 거의 25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건 내 평생 재산이라고 보고 건강해야
내가 끝까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 32년대 치과를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환자도 30년째 이렇게 코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15년은 뭐 아주 허다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임플란트 10년 내에 문제되는 건 거의 다 AS 해줘요.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 환자 분담, 20년 이상은 75% 부담.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해도 환자분들은 이 원장님한테 하면은 평생 나를 책임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와서 다 그냥 맡기고 해줘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내 치과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고 평생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뿌리를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치과가 지겹지 않고 재밌고 즐거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늦게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